자,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롤즈가 선택한 방식이 최소의 수혜자들에게 분배하고 보상해 주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이나 능력이 뛰어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세금으로 재능이나 능력이 따르지 않는 그런 사회의 그런 노동자들,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에게 보상하고 지급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보면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냅니다. 돈을 많이 번 만큼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금은 대체로 흑인이나 여러 사회의 저소득층들에게 돌아가도록 정부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잔 롤즈가 봤을 때는 공정하다고 본 것입니다.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정의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핵심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일단 그 잔 롤즈가 좀 주장하고 있는 개념인데, 무지의 배일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무지의 배일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긍정하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지의 배일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뭐냐는 겁니다. 무지의 배일이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이런 상황을 롤즈는 원초적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초적 상황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보면 태 속에 있는 아이는 앞으로 내가 어떤 환경 속에 태어날 것인지, 즉 저와 같은 경남 시골에서 태어날 건지 아니면 서울 강남의 부유한 집에 태어날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원초적 상황에서 인생은 시작되고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미래에 관한 정보는 이미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생각하고 태어나고 싶은가를 한번 실험하고 상상해 보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이미 전에 내가 생각했던 상황과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불평등의 차이를 극복해야 되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는 첫째로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본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이라면,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라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 불평등을 극복하고 공정한 정의를 이루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롤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둘째 단계로서 매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최소의 수혜자들에게 뭘 해야 하는가 하면 보상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차등과 차별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등과 차별은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주어진 거를 우리가 스스로 극복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셋째로 사회에 경제적으로 뛰어나거나 훌륭한 사람들은 직책과 지위가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동등하게 경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기회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이 어떤 경쟁사에서는 자신의 직책과 지위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기회균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직책과 직위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천부적으로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람들은 공개되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고 또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동등한 경쟁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재능이 있는 사람과 천부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과 천부적으로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경쟁을 붙이게 되면 이거는 더 불평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천부적인 재능이나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직책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그 직위가 누구인지 밝혀져야 이게 공정한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앞 시간에서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잘 치는지 못 치는지 알려지지 않은 채로 경쟁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직위가 뭔지 직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야 이게 기회균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불평등이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경쟁하면 그것은 기회균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책과 직위가 기회균등에서 불평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그런 정보가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 롤즈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정의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sense of justice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의의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정의감이 도덕 발달 이론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 측은히 여기는 감정과 같은 그것 이상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은 잔 롤즈에 따르면 정의의 의무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일종의 책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무를 뭐에다가 비유를 하는가 하면 흥미롭게도 심리학적인 용어로 죄책감에다가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그에게 있어서 좋은 점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죄책감, 또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원칙에 대한 죄책감, 또 윤리에 대한 죄책감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가 되고자 한다면 이러한 도덕적 감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그가 본 것입니다. 이를테면 남을 속인 자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모두 다 느낄 수 있는데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가 신의를 어기고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는 이유는 그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남을 속임으로써 자신의 무능을 받아들이고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 롤스는 우리는 정의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공정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정의의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잔 롤스의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이 잔 롤스의 정의 문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분량이 두껍은 그의 정의론이라고 하는 저서를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이 책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정의의 이론은 자연의 권리로서 정의 이론입니다. 자연의 권리로서의 정의 이론은 로버트 노직의 정의에 관한 견해입니다. 노직의 정의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는 일단 무정부주의, 다시 말하면 아나키즘과 국가주의를 동시에 비판을 하고 그의 정의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격해야 할 두 가지 사상이 있는데, 하나는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이고 또 하나는 국가주의, 즉 전체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그 체제를 부정해야 한다라고 그가 주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나직은 국가나 어느 누구도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나직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여기서 잠깐 그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노직은 1938년 러시아 출신 이민자의 아들로 미국 브루클린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25살 때에 1963년인데 그때는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과학 철학자였던 칼 햄펠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가 그 지도하에서 쓴 논문이 The Normative Theory of Individual Choice라고 하는 우리가 번역을 하자면 개인의 선택의 규범적 이론이라는 논문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특히 대학원 재학 시절에는 이 노직이 매우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안목 때문에 기존의 철학적 관점들을 꿰뚫어 보고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69년 30살의 나이에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의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학자이지요. 로버트 노직은 학창 시절부터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 단체에 가입해 활동을 하기도 하고 대학생활 때는 산업민주주의 학생연맹 지도부를 창설하는 등 철학적 활동을 많이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견해는 간단합니다. 그는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함에 따라 각자로부터 그들이 선택됨에 따라 각자에게, 조금 어렵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는데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이 말을 다시 각색해서 한 줄로 표현을 하자면 정당하다면 가진 것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직이 윤리와 철학을 공부할 때에 앞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잔 롤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공리주의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공리주의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물론 잔 롤스도 이 공리주의에 상당히 비판적이었는데 똑같이 그는 이 공리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그가 공리주의를 비판한 첫 번째 이유는 분배를 지향하는 철학들이 역사적인 흐름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리주의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초로 현재 소유를 분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직은 이렇게 현재만 바라보는 시선은 현재의 소득이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취득되고 이전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든다면 국정농단으로 돈을 벌인 우리가 최 누구의 소유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관심이 없고 그저 이것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비판과 같습니다. 공리주의를 비판한 두 번째 이유는 공리주의의 패턴 때문입니다. 특정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분배하는, 즉 특정 기준으로 패턴화하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형화한다고 볼 수 있죠. 패턴화하는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능력주의나 최대 행복에 따라 분배하는 공리주의는 사실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분배 원칙에서 우리가 가끔은 친구에게 밥을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밥을 사준다는 것은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그다지 중요한 예시는 아니지만 사회에는 패턴이나 정형화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취지로 노직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의로는 한마디로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재산과 같은 자산을 취득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영국의 철학자 잔 로커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의 생각은 잔 로커의 입장을 대변하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 로커는 다른 사람의 취득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노동으로 얻은 것은 그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커의 시대에는 왕이 일반 국민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탈취하는 것을 자행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한 사람이 잔 로커입니다. 그런데 이 로커의 주장을 노직은 살짝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노동을 통해 무언가를 개선시키는 그것은 그 사람의 소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정의론이라고 한마디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노직의 그 정의론은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 정의의 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모든 인간은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재산을 축적할 권리, 구타나 폭행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들의 침해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라 할지라도 개인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매우 강력하고 폭넓기 때문에 국가나 관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됩니다. 그는 여기서 국가나 어느 누구도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그가 제시하는 국가는 최소 국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미니멀 스테이트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최소 국가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뭐냐? 그것은 강압, 절도, 사기, 강제 계약 등으로부터 보호와 같은 협소한 기능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화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직은 이를 넘어 포괄 국가를 언급도 하는데 이 포괄주의 국가는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런 포괄 국가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에 따르면 최소 국가의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옳은 국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노직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인데,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다른 시민들을 돕게 할 목적으로 또는 사람을 자신의 가치나 보호를 위해 이들에게 특정 행위를 금지할 목적으로 국가가 강제적인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 국가는 무엇보다도 개인이 갖는 권리의 절대성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듯이 개인의 권리는 타협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잔 롤스의 입장과도 유사하다고 보이는데, 그 다음에 노직은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들이 제약 사항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서로의 권리가 서로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무정부주의가 되면 더 큰 문제가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권리의 상충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계약을 통해서 서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중요한 것은 정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폭행과 살인 등과 같은 것을 최소 국가가 막아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는 개인의 자산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당한 방법으로 노동을 하고 벌어들인 자산은 자신의 몫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의 이론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주차에 우리가 만나게 될 때는 세 번째 정의 이론으로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잔 롤스와 로버트 노직과는 달리 일반 철학에서 언급된 정의론이 아니고, 라인홀드 니버의 정의론은 상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데에 치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주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